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돼 저도 정말 행복한데요. 70년간 기다려왔던 소식이죠. 1948년과 1949년 4.3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제주도민들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김가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원 앞이 주름 가득한 노인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 4.3 생존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공소가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수용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였는데 죄로 해서 어디 갔다 온 것이 제일 억울해. 난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군사재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없이 전국의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숨진 수용인은 2,500여 명. 100살을 앞둔 임창희 할머니 등 수용인 18명이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에 이어 이번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무죄라는 사실을 넘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큽니다.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생존 수용인 10여 명도 조만간 재심에 나설 전망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은 것도 모자라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70여 년의 세월. 이번 재심 판결로 수용인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네, 이처럼 4.3 수용인 18분이 오늘 재심 재판 1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에 원고로 참여한 생존 수용인 김평국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려 합니다. 원래 스튜디오에 모시려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박민경 기자가 김 할머니 댁에 나가 있는데요. 박 기자, 지금 김평국 할머니와 함께 있죠? 네, 4.3 생존 수용인 김평국 할머니를 만나러 댁으로 와 있습니다. 할머니께 먼저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올해 황금 돼지 띈 한 해가 할머니께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 어떠셨나요? 무죄라는데 기분이 무척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구석이가 좀 무거운 기도 좀 있습니다. 그게 풀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네, 할머니. 오늘 무죄 선고 받으신 날 그리고 70년 전 고초를 겪으셨던 날 모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70년 전에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가족분들과 함께 제주경찰서로 억울하게 끌려가셔서 매질까지 당하셨다고 하는데 옛날 얘기, 옛날 기억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골에 원래 이 아라동에 살았었어요. 여기 아라리라고 리에 살았는데 어디로 피란을 다 가야 살지 안 가면 다 죽인다고 그래서 시내 아는 집으로 남은통이라는 곳에 아는 집으로 피란을 갔어요. 그때 갔는데 방도 없이 그 이문간 방에 이문간이 조금 이렇게 가름해진 그니다. 우리 노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 분하고 내 동생 둘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서 밥을 새는데 날이 밝으니까 남문통 사는 그뒤 사람이 하는 말이 사이렌을 울리면은 나가 다녀도 좋고 사이렌 안 울리면은 나가 다니면 무조건 총살한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겁이 나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제 옮겨준 게 방도 아니고 하니까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할머니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계시다가 가족분들하고 같이 끌려가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모르고 있었다 끌려갔는데 그렇게
아침에 되니까 뭐 구두발로 경찰관이 들어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저 길래 차가 있으니까 차 타라고 그래서 차를 탔어요. 탔는데 할머니들은 노인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나가자 소리를 안 하고 내 동생하고 어머니하고는 차를 탔어요. 네 식구가. 탔는데 경찰서 마당까지 갔어요. 할머니 아무래도 많은 생존 수용인분들이 할머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억울하게 이렇게 경찰서로 끌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홀가분한 마음도 드신다고 특히 손주분들한테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홀가분하신지요? 홀가분한 걸 묻는 겁니까? 홀가분이야. 이제 애기들이라도 어디 시험이라도 봐서 뭐 자기가 어디 올라가려다가 뭐 그게 끌려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끌려가지고 못 올라갔을 때 그 괴로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무죄라고 다 벗어지니까 홀가분하기는 무척합니다. 근데 예, 제 가슴 속에 그 멍어리가 맺혔던 것이 그냥 홀가분하다 한마디로 풀릴 게 아니지요.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남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리고 하여튼 홀가분하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할머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도 잘 마무리되기를 도민분들 모두가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예. 지금까지 김평국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만나 뵙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모시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할머니 댁으로 직접 양 대표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심양면으로 생존 수용인분들 재판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재심 1심 선고 아무래도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왜곡된 4.3 역사가 법원에 의해서 바로 잡혔다는 게 매우 저희 개인적으로도 또 이 일을 하면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그 4.3 당시 군사 불법적인 그 군사 재판이 불법적인 그 재판으로서 규정된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예. 네, 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재판에 앞서 재심보다는 곧바로 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심이라는 절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수영인 명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재판에 연루되신 2,530명에 대한 당시 국가 공권력의 명백한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잘못된 증거 자료인 수영인 명부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판결로 인해서 형사 배상이나 국가 배상을 청구할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이죠. 예. 네. 이번 재판의 성과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4.3 군법회의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이 공개했던 수영인 명부 말고는 특별한 기록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입수한 이 주목할 만한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수용 생존자들의 그 증언, 직접 몸소 체험한 그 수용 생존자의 그 피 눈물 나는 증언이 매우 중요한 증거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들이 제출해진 군 집행 명령서 또는 사형수에 대해서 당시 경무대,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죠. 대통령에 보고했던 그런 고원중 당시 기록심사 과정의 증언록 이런 것들은 정말 매우 중요했던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에 정말 더욱더 의미 있는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영훈 여러분께도 견뎌줘서 고맙다는 고맙습니다. 말씀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4.3 재심 재판과 관련해 생존 수영인 김평국 할머니와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공산주의인지 뭐 좌인지 우인지 뭐 38선인지 뭐 이것도 모르는 말인데 그렇게 가지고 안 했다고 대답했거든. 이 여기를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법률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한 300명 다 한 번에 이 사람들은 이제 7년형을 받았다. 그때야 형 먹은 거라. 법률 주체도 없고 법률 호수도 없는 유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법을 갖고 많은 민간인들을 육지의 형무소로 보냈다. 중대한 그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기록은 없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재판 과정이 아닌가.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948년) (49년에)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구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저 심씨 집안에 몇 대 할머니 진역 살았던 거 없어지는 건 난 그게 최고야. 최고. 오늘 판결이 나오기까지 역사를 압축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또 한 명의 공신이죠. 이번 재판을 법적으로 대리했던 재심 전문 임재성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뵙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맡은 사건을 보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나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루셨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4.3 재심을 맡게 되셨나요? 소수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폭력에 대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나 여러 과거사 사건들을 많이 해왔던 사무실이고 네. 또 방금 전에 보셨던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님께서 2015년경에 저희 사무실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좀 구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후로 재심 절차 혹은 국가배상 소송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후에 2017년 4월에 재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3년여 정도 함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양동윤 대표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만 사실 수영인 명부 말고는 뭐 공소장이나 판결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재심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을 하셨나요? 전혀 확신하진 않았고요. 네. 사실 법률적으로 여러 검토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 수용인 분들의 연세가 이미 90이 왔다 갔다 하시는 연세이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절차를 택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로는 수용인 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네. 사실 국가배상 소송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수용인 명부에는 판결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불법 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였고요. 또 네. 수용인 분들께서는 어쨌든 명예회복이 먼저다. 나는 이 전과를 없애는 것이 나의 가장 먼저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재심,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국가배상 청구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저희 검토를 하였었는데 아주 다행히 재심 청구에서 바로 인용이 되고 또 오늘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좋은 판단이 나와서 3년 안에 사실 이런 절차들이 완성이 될 수 있어서 저희로서 너무 다행이고 18분 중에 그 어떤 분도 불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큰 마음의 안도를 오늘 했습니다. 네, 정말 원했던 대로 명예회복을 하는데 한 걸음 높이 올라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상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상 무죄지 않습니까?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딱 들으시기에는 무죄가 더 딱 귀에 네, 앞선 판결일 것 같은데요. 귀에 익숙하시고 공소기각이라면 약간 갸우뚱하실 텐데요.
실제로 사실상 무죄라고 하는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이 보기에는 무죄보다는 더 나아간 48년, 49년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무죄, 유죄는 증거의 유무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18분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재판부는 48년, 49년의 군법회의가 당시에 국방경비법이라고 법이 정한 예심 절차나 그 이후에 공소장 송달 같은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그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무효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8분을 넘어서서 나머지의 재심 희생자들에게도 이 판결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군사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결문은 아직 낭독하는 판결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진 않았지만 사법부의 과오를 인정했을까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갸우뚱하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군대, 네. 당시 이제 계엄군과 이제 군사재판으로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민간법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과오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48년, 49년의 절차적 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판결을 통해서 네. 지적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재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재심은 오늘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7일 동안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공소 기각을 구형했고 오늘 또 자신의 구형대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대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일단 재심 절차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형사보상 청구나 국가배상 소송과 같은 명예회복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피해회복 절차로 나아갈 준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배상 청구 소송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오늘 선고를 듣고 나서 그 18분과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또 제주 4.3 도민연대와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정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2월 중에 형사보상 청구라고 해서 이분들이 구금돼 있던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곱한 것들에 대한 보상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걸로서는 이분들이 받은 피해나 고통들을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족들이 받은 고통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실 국가배상 청구의 수준에 나아가서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국가의 사과라는 것이 저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 출연 때문에 오늘 귀경이죠. 비행편까지 늦추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송보란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제2공항 입지 선정 제조사 검토위원으로 활동했던 강순석 박사가 지난주 이 시간을 출연해서 동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한 대담 영상이 4,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공감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참여한 사람도 530명이 넘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검증을 마무리했다는 국토부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알아보기 전에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바로 윤창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그 계기가 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별명처럼 사용하곤 하는데요. 윤창호법 역시 휴가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일명 특가법 두 가지인데요. 특가법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사실상 살인죄로 처벌하도록 강화했습니다.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인 경우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어젯밤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첫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희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SUV 승용차가 유리문을 뚫고 식당으로 들어와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춥니다. 가게로 돌진하기 전 보행자를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자신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9시 반까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가셨고요. 좀 더 사고가 빨리 났으면은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던. 사고 당시 운전자 52살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 지금 뭐 이렇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수준이십니까? 저희도 조사가 안 돼서 그냥 왔습니다. 지난달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제주 지역에서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음주 사고가 31% 줄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번 첫 음주 사망 사고를 비롯해 앞서 10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범, 혈중 알코올 농도 0.3%의 만취 운전자 등 8명이 구속된 사례에서 드러나듯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습 지역인 그 주택가 또 유흥업소 주변으로 해서 골목길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은 이번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김 씨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창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천막에서 성산 주민 김경배 씨가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30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뒤늦게 해법 모색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공항 반대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30일째. 김경배 씨는 무책임한 도정 대신 도민들이 희생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왜 일개 도민인 우리가 국기를 끊어가며 자기 할 일 모두 접어놓고 제주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이 겨울을 시멘트 바닥에서 나야 하는 겁니까? 원희룡 기사는 국토부의 제2공항 기공개발 수립 중단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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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40여 명도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원 지사가 이 공항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단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행정 대집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만 대답을 한다면 더 강하게 질문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무기한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절차적 투명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건데 검토위 활동 연장 요구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이죠. 그게 검토위를 해도 지금까지 3개월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익이 있느냐 하는. 도의회가 이 공항 문제에 처음 행동에 나섰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2만 1,392명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로는 사망자 199명, 행방불명자 68명, 후유장애자 41명, 수영자 34명 등 모두 342명이고 유족은 2만 1,050명입니다. 그저께 발생한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 여직원 기계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설비가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재활용품 선별기의 안전점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설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곱 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
제작진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청자 광장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찾아간 마을은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갈등이 첨예한 성산읍 신산리인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찬성을 한 주민도 있었고요.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찬반을 떠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현재성 PD가 다녀왔습니다. 공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공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아니 이제 소리 소음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이 무 같은 거에도 또 다 주민 그거에도 또 좀 타격이 받고 방도가 없습니다. 이 주민으로서 안 내주면 저희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방법이 안 되겠지만 제주 발전을 생각하면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또 아무래도 뭐 제주 발전하고 관광객들 생각해서는 오는 게 좋지요. 네. 하는 게 공항이 있으면 또 뭐 안 좋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신산리 주민 계세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분들 얘기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산리 분이 잘 안 계시니까 선생님은 그 공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나마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반대죠. 원래 처음 계획 예, 나왔을 때부터요? 예,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소음 문제도 그렇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또 오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항 들어오면 발전도 많이 되고 집가도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에이고 그건 이제 또 외집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이 지금 대대로 물려온 건데 저희들한테 손자들한테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을을 지켜야지. 왜 이제 또 공항을 들여서면서 마을 자체를 뺏깁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거의 한 3분의 2는 찬성. 아 그래요? 예. 반대하지 않고 찬성한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보세요? 아 그래. 겉으로 내놓고는 못해요. 여기가 다 이제 친척 동네니까 겉으로 내놓고 속으로는 우리끼리 1대1이나 이렇게 만나면 해야지.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아니나 안 돼. 그게 여기에 애로사항이에요. 아니 반대를 하지. 반대를 하시지. 오나 마나 그 사람들은 여기를 안 걸지기 때문에 공항만 저기만 내가 이거 환경만 파괴시키는 거야. 별로 이득이 안 된다고 보세요? 이득이 안 되지. 뭐 이주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러면 그 소음 들으면서 살아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공항이 들어간다. 이 철조망을 친다. 그러면 라이트 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있는 그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 뭐 일부러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은 사실 뭐 이거냐 저거냐 이 확실한 그 이제 어떤 이제 답변을 못 들은 상태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그 입장은 어떻든 일단락 짓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하게 이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3년을 지금 끌어왔는데 좀 확실하게 이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오늘은 4.3 재심 재판과 함께 올 한해 제주 사후에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첫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리죠? 네, 그렇죠. 원래 지난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원 지사는 지난달 13일 재판장에 출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원 지사는 당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1심 재판 결과일 텐데요. 우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김 기자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사실 뭐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네. 뭐 결과야 재판을 맡은 판사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 원 지사가 기소된 혐의는 사전선거 운동인데요. 사실 이 범죄는 공직선거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엔 사정이 달랐는데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전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을 통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막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의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정도 발언에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전선거운동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까지 이렇게 엄격했던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섭니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자의적,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 맘대로 법 적용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전선거운동죄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 선거법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느슨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원 지사도 설령 유죄를 받는다 해도 그럼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좀 달라졌는데요. 지난해 2월 박찬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총선을 6달 앞두고 당원 단합대회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 때문인데요. 이 단합대회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데다 선관위의 질의에서 안내를 받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무겁게 본 겁니다. 네. 이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2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2건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제주 관광대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 2건인데요. 네. 선관위는 당시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건 사안의 중요성을 검찰이 달리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반면 원 지사 측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공약을 언급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유죄로 판단한다 해도 이 정도 발언으로 당선 무효까지 만드는 건 심하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4일 제주 관광대보다 23일 서귀포시 웨딩홀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 모임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정 1기 고위 공무원 등 4명이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모임의 성격과 원 지사가 이 모임에 얼마나 연루됐는가, 이걸 검찰에서 밝혀냈는가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1심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 재판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네. 그 사실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서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선거법 사건은 또 1년 내에 끝낸다는 게 법원 방침이라서 최종심 결과는 그보다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는 점인데요. 네.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성 정치인들에게만 지나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진행 중이고요. 네. 원지사 변호인 측도 아마 위헌 심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16년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선거관리가 곤란해진다 이런 이유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원지사 선거법 재판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재판 얘기가 있는데 원지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재판이죠. 지난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죠. 예, 사실 다소 의외였다는 평가 좀 나왔는데 왜냐하면 네. 불구속 기소였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외였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등 수사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이기 때문이었던 네. 거죠. 그럼 이게 좀 원지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네. 아마 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연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긴 합니다. 하지만 별건의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이렇게 엄격할지는 좀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 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퇴근길 제주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가운데 중산간 이상 지역으론 빗방울과 눈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퇴근길 산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 동안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5도로 오늘 아침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고요. 해상엔 오늘 밤까지 일시적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m,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오겠고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수용인에 대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온 오늘은 역사에 기록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제2공항에 반대하며 성산 주민 김경배 씨가 2차 단식에 들어간 지 꼭 30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혹시 제주 4.3을 역사박물관에 박제해 놓은 전시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현재의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4.3을 계승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기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입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